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마카롱 영상에서 찍었지만 편집팀에서 다 통편집을 당한 제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실험 모드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제가 제빵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레시피에 많은 집착을 하시는데 이 레시피대로 막상 해보면은 최종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유튜브 같은 동영상 매체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 이 동영상에서도 유튜브 상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잘 촬영하고 이쁘게 감성 모드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그런 동영상을 보더라도 실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레시피도 중요하긴 한데 그 레시피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원리, 그 다음에 구성 비율에 대해서 그런 거에 더 중요한데 그런 결과물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만 알려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뭐 이게 비법이다, 실패를 안 한다, 이 정도까지만 보통 설명해주고 말거든요. 아니면은 뭐 좀 유명한 셰프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더라도 명확한 원리 또는 이론적 뒷배경을 설명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냥 감으로 적당히 요 정도 느낌일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요 정도 선에서가 다예요. 근데 그 레시피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장비나 환경이 바뀌거나 원료가 바뀌면은 거의 사람들이 뭔가 장비가 이상해서 그렇다, 원료가 이상해서 그렇다, 아니면 뭐 본이 손이 뭐 막손이라서 그렇다, 이런 탓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딱 레시피 거기까지만 알 뿐이지 거기서 더 새롭거나 더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고 결국 그 레시피만 최종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는 분명히 구조적, 맛적으로, 숫자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밥팀장 채널은 이제 앞으로 단순히 레시피만을 알려주기보다는 원재료 함량, 과학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런 설명과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해서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 거고, 비중은 특정 물질의 밀도를 기준 물질의 밀도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기는 거의 실생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액체류는 물을 기준으로, 특히 물의 일기압의 4도일 때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와 비중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재료마다 정확히 계량하는 것도 단순히 1차원적인 문제지만은 물과 또는 다른 몇 가지 물질들이 섞일 때, 두세 가지 이상 섞일 때 상대적으로 무겁냐, 가볍냐, 그리고 그 재료의 밀도와 비중에 따라서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해결해야 할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등한시하게 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초적인 비중부터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량을 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컵, 두 컵, 뭐 한 스푼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 컵마다 집집마다 다 다르고 컵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컵에 담기는 게 컵마다 어떤 무게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실험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한 컵 넣어라, 뭐 두 컵 넣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종이컵도 우리나라 종이컵이랑 미국 종이컵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종이컵 한 컵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뢰급 뭐 200, 210ml, 뭐 200cc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이 종이컵을 담으면은 약 한 182, 3 요 정도가 한 컵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200cc라고 200g이라고 이게 기준을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레시피 자체가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패 성공의 요인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한 컵, 두 컵의 그런 계량 레시피가 아니라 정확하게 물 몇 그램 또는 계란 흰자 몇 그램, 노른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가 잡히는 문화가 빨리빨리 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밀도가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뜻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딱 100ml일 때 정확하게 100g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밀도로 얘기를 하자면 1g당 1ml. 사실 정확히는 0.99998입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물은 밀도가 1g per 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흰자의 경우는 흰자의 경우는 지금 조금 능한데 100mg일 때 103, 102g 정도 이 정도가 밀도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1.02 또는 1.03g per 밀리 이렇게 흰자의 무게를 밀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계란 전란일 경우 네. 계란 100ml 경우 딱 103, 104g 나온다는 얘기는 1.03 또는 1.04g per 밀리 이렇게 계란의 밀도가 나옵니다. 자, 설탕의 경우 자, 설탕의 경우 100ml일 경우에 부피가 100ml일 경우에 104에서 105g. 자, 아몬드 분말 500ml 대략 한 270g이니까 270 나누기 500을 하면은 0.55g per 밀리 또는 0.55 per 센티미터 이렇게 밀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 이제 계란 흰자의 중요한 특성인 기포성 한마디로 공기를 가두는 것과 그리고 응고성을 이용한 머랭, 파블로바, 마카롱, 스펀지 케이크, 시폰 케이크 등등 이제 만드는 이런 핵심 원리가 되는데 우선은 이 계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흰자는 85% 또는 88%의 물과 12, 15%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안에는 오브알부민, 오보트람스페린, 글루불린, 리소자임, 오보뮤신 등등 여러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알칼리성이고 그리고 이제 산성 농도가 pH 7.3에서 7.8일 때 기포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노른자는 49%의 물 그리고 16%의 단백질 28, 32% 정도의 지방과 3, 4%의 탄수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흰자, 닭가슴살, 콩 등등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이제 처음에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합쳐서 폴리펩티드라고 하고요. 이 폴리펩티드가 여러 가지 뭉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흰자를 이제 휘핑하기 시작을 하면서 단백질 사슬들이 물리적 힘에 의해서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표면의 공기가 단백질 사슬을 뚫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단백질 내에
같은 성질끼리 재빨리 다시 붙는 과정에서 물하고 친한 부분은 물을 감싸고, 그렇지 않는 애들은 공기를 감싸면서 물하고 공기하고 단백질이 엉켜 붙으면서 거품이 생성이 됩니다. 그 집에서 퐁퐁으로 막 휘저었을 때 공기 거품 생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머랭을 즉 안정화라는 게 뭐냐면 거품이 조금 단단하고 촘촘하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설탕을 집어 넣어 줍니다. 설탕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탕이 친수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수분하고 친밀하다는 건데, 이 친수성이라서 수분에 달라붙으면서 물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촘촘해지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넣으면은 잘 안 녹기 때문에, 즉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뭉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세 차례, 네 차례 나눠주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을 첨가를 하는데, 뭐 레몬산이든 아니면은 뭐 주석산, 뭐 포도에서 나오는 산이죠. 그런 산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 단백질을 단단하게 응고를 시키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넣어주면은 거품이 단백질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거품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웬만큼 거품을 내고 나서 산을 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화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뭐 고무풍선이 있는데, 너무 두꺼운 고무풍선은 처음부터 공기 넣기가 힘들고, 약간 좀 말랑한 보드라운 이 풍선은 그냥 쉽게 공기가 들어가듯이, 그런 이미지화를 떠올리시면은 머랭을 만드는데, 거품을 내는데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5도, 50도 정도까지만 중탕을 하면서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면은 단백질 사슬이 조금 단단하게 해주는 동시에, 또 아까 처음에 들어간 설탕까지 잘 녹여주는데, 60도, 61도를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안에 이 오보트란스페린이라는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가 61도부터 단백질 응고가 시작됩니다. 단단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공기 포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딱 45도, 50도 정도까지만 그 열을 가열하면서 공기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프렌치 머랭은 그런데 거품이 조금 낮아요. 한 450에서 480 사이 정도. 그래서 그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스위스 머랭, 프렌치 머랭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거품의 최종적인 부피는 조금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스위스 머랭을 하면서 거품이 얼마나 포집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 100에 설탕 100. 보통은 머랭 할 때 항상 거의 다 흰자하고 설탕하고 거의 1대1 비율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뭐 좀 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약간 5%, 10%씩 조금씩 5g, 10g 정도 빼시기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그 이상으로 너무 빼게 되면은 결국 물질을 안에 구성해야 하는, 보통 고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어야지 속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너무 달다 뭐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너무 빼버리게 되면은 아예 제품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카롱 전체 고형분 수분 함량도 제가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웬만큼 속에 들어있는 뭐 아몬드 분말이 됐든 설탕이 됐든 고형분이 있어야 구웠을 때 안에 어떤 물질이 차서 구성이 되지, 내가 단순히 달다, 단 거 싫다라고만 그걸 빼버리게 되면은 결국 뻥카롱이 많이 생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이제 흰자 100ml에 설탕 100ml, 그러니까 100g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무게는 200g이지만은 실제 부피를 보시면은 거의 150cc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흰자 수분 내에서 어느 정도 수분이 설탕을 빨아서 흡수했기 때문에 똑같이 1대1 무게는 1대1이 맞지만 1대1 1 플러스 1이 맞지만은 부피는 오히려 1.5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위스 머랭은 우선 약간 천천히 중탕을 하면서 먼저 설탕을 녹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중탕을 하되 너무 온도가 50도, 55도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절대로 60도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안에 이 단백질이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거품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거품은 웬만큼 단백질 탄력이 있어야 얘가 공기를 가두면서 계속 사슬이 깨졌다 붙었다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포집이 되지, 공기가 이미 응고가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깨지기만 할 뿐 둘이 들러붙지가 않아요. 뭐 굳이 막 55도까지는 안 해줘도 됩니다. 웬만큼 한 45도, 50도 요 선만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결국 설탕을 녹이는 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머랭을 고안을 하고 이 마카롱을 만든 사람은 진짜 뭐 몇백 년 전 사람이겠지만 진짜 난놈인 것 같아. 진짜 머리가 좋거나 화학자거나 계속 설탕을 계속, 아무래도 이 프렌치 머랭보다는 스위스 머랭이 물론 뭐 이탈리안 머랭만큼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은근히 조금은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제 중탕을 하거나 온도를 데피면서 하는데, 대신에 프렌치 머랭보다 열을 받으면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확실히 더 안정성이 좋아서 뻥카가 좀 많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장 실패 없이 또는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게 거의 이 스위스 머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렌치 머랭은 또 그 나름대로 정말 간단하고 굳이 뭐 이런 과정 없이 만드는 대신에 뻥카가 많아서 조금 좀 숙련자분들이라든가 좀 하루에 많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분들이 좀 프렌치 머랭을 좀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탈리안 머랭은 시럽을 끓여서 이제 그거를 머랭에다 넣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사탕 시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이제 과학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40도 40 이제 2, 3도 온 정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이미 충분히 웬만큼 이제 설탕이 다 녹았다고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죠 진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부피. 아까 전에 설탕이 더 녹아서 거의 120에서 130 정도, 이 정도 부피까지 이제 설탕이 녹으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0cc에서 130cc가 이제 얼마나 몇 배로 불어서 공기 포집이 되는지를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걸 오버런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런을 몇 프로 먹는지 만든 후에 계산하는 거를 설명할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공기를 먹는 과정 자체가 단백질이 계속
부서지면서 쪼개지면서 물과 공기가 설탕이 같이 사이사이 섞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어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 단백질 구조가 계속 부서지면서 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해주고 싶으시면은 단백질이 다 깨져라, 부서져라, 이런 기분으로 좀 더 마찰이 많이 생기게끔 벽면이라든가 요런 뭐 밑바닥이라든가 이런 마찰력을 조금 더 이용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깨져라, 이렇게 부서져라, 다 부셔져 버려라, 이렇게. 자, 지금 또 웬만큼 이렇게 단단하게 뿔이 이렇게 도깨비 뿔이 2개 모양 정도 올라왔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70% 80%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단단한 머랭을 원하시고 조금 더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촉촉하거나 약 그 정도 느낌을 원하시면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추셔도 됩니다. 아까 150cc에서 시작한 게 거의 480에서 500 정도, 무게가 아니라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500 정도, 이 정도 가까이 부피가 늘었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먹은 공기 부피를 얼만큼 잘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카롱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펀지 케이크 되기도 하고, 또는 파블로바가 되기도 하고, 요게 몇 배로 불렸는지가 아까 전에 보시면은 이 프렌치 머랭의 이 오버런의 부피하고 스위스 머랭의 부피하고 벌써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머랭의 부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카롱의 질감이라든가 뭐 물론 수분감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또는 뭐 다른 제품들의 최종 결과물들이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해봐봐. 와서 해봐봐. 해봐봐. 궁금하면. 아니 한번 해보라고. 느낌 한번 해보라고. 연습 한번 해보라고. 오감놀이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냥 너무 세게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한번 뒤집어주고 이렇게 저어주고. 그렇게 좀 더 과감하게도 돼. 굽기 전 10g이고 이게 구우면서 수증기가 빠지고 나면 몇 g 되는지. 자, 이 마카롱을 이제 만들 때 중요한 게 마카롱의 전체 구성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흰자, 그 속에 들어있는 수분하고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아몬드 분말, 설탕, 슈가 파우더, 어쨌든 이걸 다 더해서 비율을 보시면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공통되는 게 전체 고형분이 82%입니다. 이 82%라는 얘기가 뭐냐?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82%라는 얘기예요. 설탕이라든가 분당, 어쨌든 당이죠. 두 개를 합쳐서 보통 50에서 한 51% 또는 미국이나 유럽 쪽은 거의 55에서 56%까지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는 약 27에서 28% 사이. 어쨌든 두 개를 다 더해서 82%고 여기서 흰자만 22에서 23%, 그 내에 수분을 합하면은 약 18% 정도. 이게 전체 마카롱에 들어있는 재료 구성 비율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달거나 또는 뭐 더 맛을 원할 경우에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하더라도 요 구성 비율은 지켜주셔야 이 최종 마카롱이라는 반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죽 상태에서 이거를 말려주는 거예요. 말려주고 나면은 윗뚜껑이 약간 냄비 뚜껑처럼 조금 단단해지거든요. 요 단단해진 상태에서 아까 전에 들어있던 수분과 그리고 공기 방울 미세한 세포가 오븐 안에서 열에 의해서 폭발 확장되면서 이 냄비 뚜껑을 밀어 올리듯이 얘가 뚜껑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모양이 뭐 잘 나왔다, 뭐 삐에가 잘 올라온다, 뭐 다리가 잘 나온다 그런 모양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수분이 폭발하는 그 응집 원리로 마카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수분이 얼만큼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뻥카롱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안에 뭐 수분량이 적어서 그 폭발이 잘 안 되면은 안에 삐에가 잘 이쁘게 안 만들어지거나 또는 너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속에 밀도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밀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은 구멍이 큰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댔을 때 웬만큼 꾸덕하게 좀 잘 말라서 살짝 누르면은 손가락이 웬만큼 탄력이 살짝 천천히 올라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굽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분이 폭발하는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 반죽 상태가 10g이었는데 구운 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도 8g. 얘도 아까 굽기 전 반죽 상태는 10g이었는데 8g. 보면은 둘 다 거의 처음에 반죽 상태가 수분이 18%에서 약 20% 사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그 수분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8에서 20% 사이 정도가 빠진 게 되니까는 그 남은 만큼 구성비는 남아 있고 수분은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촬영을 하면서 이런 좀 많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냐면은 요리 제 빵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과에 있어서는 이 페스트리에 있어서는 수학적 계산과 그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레시피만 외우거나 알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제과 제빵을 전공하시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더 이 레시피를 보는 분석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뭐 몇 g이 들어갔다기보다 이 전체 큰 숲을 보시고 그 다음 세세하게 그 속에서 각 재료마다 몇 프로씩 들어있고 그 몇 프로 들어있는 원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 각 제품마다 왜 어떠한 특성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지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레시피 또는 제조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게 쌓이면은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은 아마 어디 전 세계를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그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제과 제빵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헛짓 뭐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은 좀 다양하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마음에서 이런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